서울의 한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선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상처로 얼룩진 몸은 가선우의 칼에 찔린 후유증으로 떨리고 있었다. 가선우, 그녀의 동생이자 오랜 동맹이었던 그가 결국 그녀를 배신했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느린 발걸음은 병실의 침묵을 깨뜨렸다. 가선영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얼어붙었다. 아니,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비명으로 변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가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수십 년간 쌓인 분노와 복수의 결실을 담고 있었다. 드디어 악인들이 대가를 치를 때가 왔지. 가선영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거지? 그녀의 손은 시트를 움켜쥐며 떨렸다. 가성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반전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이렇게 그녀 앞에 너무나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몇 시간 전 김영란은 기자회견장에서 가선영과 가선우의 모든 죄악을 폭로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음모를 낱낱이 밝혔다. 가선영이 가성호를 제거하려 했던 계획, 가선우가 정신병원에 갇힌 분노로 누나를 배신한 사건, 그리고 그들이 김영란을 암살하려 했던 증거까지.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영란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예림이 서 있었고 그들은 함께 가성호의 복수를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선영은 병실에서 그 뉴스를 보았다.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가선우마저 그녀를 배신했다. 정신병원에서 벗어나려던 그는 누나의 약점을 쥐고 협박하려 했지만 결국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찔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성호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가성호는 병실에서 가선영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너와 가선우가 한 짓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준비한 증거는 이미 경찰에 넘어갔다. 너희가 김영란을 암살하려 했던 증거,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모든 음모까지. 그의 말에 가선영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떨렸다. 하지만 가성호는 단지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내 딸 예림을 건드린 순간 이 결말은 정해진 거였다. 그 시각 인천국제공항. 가선우는 외국으로 도망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손에는 가짜 여권과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가성호의 치밀한 계획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공항 CCTV에는 그가 허둥대며 도망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가성호가 제출한 증거 가선영이 김영란을 암살하려 했던 녹음 파일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가선우를 즉시 구속했다. 병실로 돌아오자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섰다. 가선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상처의 고통과 공포로 꼼짝할 수 없었다. 가선영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다. 가성호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복수의 완성을 확인하는 냉정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너희가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이거다. 이제 끝이다. 가선영. 이돈,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남자였다. 분당 10,000원을 받는다는 천재 변호사. 오늘만큼은 그 값어치를 톡톡히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가선영. 그녀는 소름 끼칠 만큼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그녀의 악행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지만 오늘의 사건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줬다. 가선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 가성호가 병원에 갇혀 있던 모습. 그때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둔 장면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어린 가선영에게도 그 모습은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가선영은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난 순간 위협은 김영란과 그녀의 딸 소영에게까지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선우가 쥐고 있는 누나 가선영의 결정적 증거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자. 비도는 김소영이 가선영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김영란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는 소영의 존재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사실을 영란에게 전하지 않았다. 영란은 어머니가 잡혔는지조차 모른 채였다. 한편 가선영은 영란이 나타나지 않자 김소영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끔찍한 제안을 던졌다. 딸도 죽일 수 있겠어. 그녀는 소영을 무창마을로 보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다. 그 시각 영란을 지키기로 결심한 전동민은 그녀의 집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며 어둠 속의 위협을 밝히려 했다. CCTV 속에서 뚝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따뜻함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출근길 영란을 만난 서태민은 갑작스레 접신하며 경고했다. 부세미 선생님, 큰 손님이 온대요. 조심하세요. 정말로 무창마을에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걸까? 한편 가선우는 사고 후 깨어나 보니 정신병동에 묶인 채 갇혀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갇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이도는 가성호를 찾아와 누나 가선영이 그를 병원에 가둔 장본인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한편이 되자. 널 꺼내줄게. 비도는 이번에도 가선영의 확인서에 사인된 증거를 가선우에게 보여줬다. 분노한 가선우는 누나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폭주했다. 모든 걸 폭로하겠다. 아는 기자가 있나? 하지만 그는 이돈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돈이 꾸민 계략이었다.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돈이 가선우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 시각 가선영은 한 비서를 통해 가선우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즉시 사람들을 보내 가선우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가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돈을 불러 누나에 대한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그 순간 가선영의 부하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 가선우는 누나가 자신을 잡으러 왔다고 믿고 이돈과 함께 도망쳤다. 화장실에 잠시 들른 그는 허술하게도 이돈의 차를 탈취해 도주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이돈의 계획이었다. 분당 10,000원의 변호사는 역시 한 수 앞서 있었다. 가선우의 차 안 모든 대화는 이돈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누나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 가선우가 쥐고 있는 증거란 무엇일까? 늘 누나의 그늘에서 2인자로 살아온 그는 언제든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그래서일까? 그는 누나의 약점을 잡기 위해 모든 자료를 모아두었다. 가선영은 표승희 기자에게 보낸 산내 이사들의 비리가 방송되지 않도록 손을 썼다. 이에 분노한 표승희는 가선영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폭풍전야의 기운이 감돌았다. 갑자기 주원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은 전동민은 가선영의 짓이 아닌가 의심했다. 하지만 주원은 단지 엄마와 비슷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 것뿐이었다. 차에 치일 뻔한 주원을 구한 영란. 엄마를 알아보지 못한 주원은 속상했고 영란을 떠난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순간 영란과 전동민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주원은 유난히 영란의 손을 꼭 잡았다.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가족이 되는 장면, 어쩌면 그것이 최종 엔딩이 될지도 모른다. 가선영은 금고에서 연락처 하나를 꺼내 들었다. 부탁할 일이 있어. 그녀가 연락한 이는 과거 예림을 처리했던 킬러였다. 교도소 심리치료 봉사 때 포섭한 인물이었다. 킬러에게 전달된 사진은 다름 아닌 영란과 전동민의 모습. 하지만 최종 목표는 분명 영란이었다. 킬러는 곧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서태미가 말한 큰 손님은 바로 이 킬러일 가능성이 높았다.